당연한 것이지만 가끔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종종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미친 듯한 사건들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10가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들은 정말이지 믿기 힘든 것들일 겁니다.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퉁구스카 사건. 115년 전 시베리아 러시아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맑은 하늘이던 어느 날 아침에 갑작스레 발생한 것으로 사람들은 매년 6월 31일 소행성 날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은 퉁구스카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퉁구스카 사건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는 현재 크라스노 야르스크 크라이로 불리는 지역의 포드카멘나야 퉁구스카 강 근처의 원시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830제곱마일의 면적에 걸쳐 8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거의 태양만큼 밝은 빛을 보았으며 거대한 소리와 충격파가 멀리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크레이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소행성이 지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공기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폭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것이 25층짜리 건물 크기의 큰 바위 소행성이며 초당 33,500마일의 높은 속도로 움직이며 공중에서 3에서 6마일 높이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실로 밝혀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확인한 것은 리오니드 쿨리크라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20년이 지난 후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현지인들과 함께 해당 지역을 조사했지만 소행성의 조각이나 크레이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으로 인해 외계인 우주선이나 이상한 우주 현상이 원인이라는 이론들이 퍼졌지만 진실은 아직도 미스터리합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비하여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에 대처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소행성이 지나가기 전에 빠르게 파괴하거나 그것을 폭발시켜 파편으로 만들거나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일리언 베이비. 1996년 여름 우랄 지역의 한 조용한 곳인 키시티미에서는 타마라 프로보리나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이상한 생물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것을 자신의 아들 알레오션카의 이름을 따서 알레오션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물은 정말 이상한데 전혀 인간 같지 않았습니다. 작고 빨간 입술과 슬픈 듯한 눈을 가졌는데 누구나 볼 때마다 마음을 울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프로보리나의 며느리조차 그 주변에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로보리나가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면서 알레오션카가 매우 슬픈 결말을 맞이하며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나중에 프로보리나의 친구가 그의 몸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라는 여러 손을 거쳐 결국 사건을 깊이 파헤치지 않은 지역 경찰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지역 경찰인 블라디미르 벤들린이 그 미라를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알레오션카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다른 행성에서 왔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키시티미의 핵사고 역사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이 지났지만 알레오션카 사건은 아직도 큰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요 인물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그 몸은 사라졌으며 프로보리나는 참사로 인해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알레오션카에 관한 진실을 알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최초에게 1957년 가을 우주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최초로 우주로 발사된 개가 있었습니다. 소련은 이 개를 라이카라고 부르며 우주로 보냈습니다. 라이카는 모스크바의 평범한 길고양이였지만 그 여정은 그녀를 매우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생물을 우주로 보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라이카의 여정은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슬펐습니다. 이 사건은 소련이 첫 우주 위성인 스푸트니크의 성공 이후에 일어났으며 이는 미국을 우주 경쟁에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라이카의 우주 여행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라이카에 대해 뮤티닉 같은 별명을 사용하여 유머를 더했지만 동시에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소련이 라이카를 돌아올 수 없는 여정으로 보내는 결정을 의심하며 공개적으로 분노했습니다. 소련은 라이카를 우주 탐사와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영웅적인 개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이카에게 일어난 진짜 이야기는 상당히 슬펐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녀가 우주에서 일주일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2002년에는 실제로 그녀가 발사 후 몇 시간 후에 스트레스와 열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라이카를 이런 방식으로 우주로 보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이카가 여행한 스푸트니크 둘호는 지구 주위를 5개월 동안 돌아다녔으며 그 후에는 소각되었습니다. 라이카의 이야기는 아직도 우주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련 과학자인 블라디미르 야즈도브스키 박사는 라이카의 미션 전에 시간을 보내며 그녀에게 어느 정도의 친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개를 되돌아갈 기회 없이 위험한 여정에 보내는 것은 정말 불공평해 보입니다. 세분 바리사, 러시아 출신인 바리사 키프리아노비치, 또 알려진 바리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1996년 1월 11일 발고그라드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능력과 우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리사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의 엄마 나디아는 그가 매우 집중해서 그녀를 쳐다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4개월에 이르러 그는 이미 말을 하고 있었으며 1살 때에는 실제로 책을 읽는 것처럼 책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사를 정말 빛나게 만든 것은 그가 우주를 사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부모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별들을 보며 마치 그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7살이 된 나이에 캠퍼들과 어울리는 동안 그는 마스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가볍게 언급했는데 이것이 모든 언론에 글을 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마스에서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행성이 전쟁과 파괴와 같은 큰 문제에 직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리스는 자신을 인디고 아이로 부르며 지구에 특별한 목적으로 왔다고 주장하여 여기서 비슷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집트의 데스핑크 근처에 숨겨진 지식과 비밀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제 2023년 27세가 된 바리사는 대중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궁금해하며 아마도 그가 러시아 어딘가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며 아니면 그가 모스크바에서 평범한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며 일부는 그가 영적으로 아직도 연락을 유지하며 엄마와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전의 명성에서 물러나기로 선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스의 기억을 가진 소년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알려진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세상이 빨리 움직이는 세상에서 그것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사의 과거는 약간의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외계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등골이 오싹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매혹적이면서도 으스스한데 비록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실제하고 우리 중에 있는 것이라고 믿지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바이칼호,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의 바이칼호는 단순히 호수가 아니라 진정한 자연의 경이입니다. 이 호수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담수 호수로 약 2천만 2,50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호수는 깊이가 놀랄 만큼 깊은데 1620에 매달하여 있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 3만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칼은 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호수이며 약 5,500km의 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담수 면적의 약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세렝가 강과 바르구진 강을 비롯한 330여 개의 강과 시내가 바이칼호에 유입되며 이 호수는 앙가라 강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 호수는 고산으로 둘러싸인 특별한 지질적 위치에 있으며 온천과 강력한 지진 이력이 있는 호수 바닥을 특징으로 합니다. 바이칼은 서쪽의 가파른 경사와 동쪽에 더 완만한 경사를 가지며
210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론과 볼쇼이 우샨키와 같은 약 4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즐기며 겨울에는 얼고 여름에는 녹는 것이 특징이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호수는 약 1500-1800종의 동물종을 포함한 놀라운 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하며 이 중 많은 종이 이 지역에만 서식합니다. 이 호수의 물은 올문과 특이한 고로미 물고기와 같은 흥미로운 생물로 가득하며 바이칼 물개, 이 호수의 유일한 포유류, 그리고 320종 이상의 조류가 여기서 번성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바이칼은 광업 및 제조업과 같은 산업 활동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부터의 환경 노력 덕분에 일부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적 그룹과 자연 보호 구역이 바이칼의 독특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이칼호는 세계적인 인식과 보호를 받았으며 미래의 경이로움과 영감을 위해 이 고대의 웅대한 호수를 보존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합니다. 소련 연맹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이 철의 커튼으로 나뉘어 있던 시기에 소련과 서양 국가들은 좋은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소련 출신인 조르기 주코프 사령관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소련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미국 음료인 코카콜라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주코프는 그의 나라에서 큰 금기인 미국을 상징하는 이 음료를 즐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가 비밀리에 그에게 코카콜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음료수를 통한 이상한 외교 작전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 미국 정신의 상징이 되었으며 군인들의 사기를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싸움이 벌어진 곳에서 군인들이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도록 병원을 설치하고 전쟁 중에 많은 양의 코카콜라를 군대에 보냈습니다. 주코프는 전쟁 후에 동맹국의 지도자인 아이젠하워와 만나면서 코카콜라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으로 돌아와서는 서양 제품에 대한 금지 때문에 마음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적인 갈색 색상이 아닌 보드카처럼 보이는 코카콜라를 만들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요청은 트루먼 대통령에게까지 이르렀으며 그리고 코카콜라 수출 공사의 제임스 팔리에게 이르렀는데 그는 이 투명한 코카콜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붉은 별이 달린 평범한 병에 담겨져 있었는데 좀 소련 같은데 미국 음료 같은 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 비밀 코카콜라는 주코프에게 비엔나로 배달되어 평소보다 더 많은 검사를 피해갔습니다. 역사상의 이 이상한 순간은 냉전 시대가 복잡하고 가끔은 재미있는 사건으로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밀 코카콜라 작전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후에 펩시를 더 선호하여 소다와 교환으로 소련에 전함 몇 척을 얻는 이상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주코프의 비밀적인 코카콜라 애정은 큰 냉전 이야기의 작고 기묘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개인적인 취향과 전 세계적인 정치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우러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국립미술관 1894년 니콜라이 둘세에 의해 설립된 성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국립미술관은 러시아 미술의 보물창고입니다. 이 미술관은 러시아의 예술 역사를 전시하기 위해 약 11만 평방피트를 커버하는 거대한 장소입니다. 초기에는 니콜라이의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세세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으며 이 미술관은 더 넓은 유럽 컬렉션인 에르미타주와 차별화되는 러시아 창조력을 기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미술관은 에르미타주와 개인 소장품에서 시작하여 제정원 하원의 작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왕실 가족은 추가할 작품에 대해 발언 권한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컬렉션은 상당히 특별해졌습니다. 이 크고 아름다운 건물인 미하일로프스키 궁전은 유럽 양식과 러시아 예술적 풍미를 혼합하여 미술관의 지부로 지정되었습니다. 1902년에는 미술관이 빠르게 성장하여 인류학 부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923년 이후에는 공공의 장소가 되었으며 혁명 이후에는 많은 작품이 국가의 컬렉션에 추가되었습니다. 소련 시대에는 미술관이 더 커졌고 소련 문화와 건축을 더 많이 전시하기 위해 스트로가노프 궁전과 대리석 궁전과 같은 더 많은 건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미술관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스페인 말라가에도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미술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러시아의 모든 미술관과 함께 작업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미술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미술 치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미술관의 작품은 러시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988년에 기독교화가 시작된 것부터 시작하여 종교적 생활을 보여주는 아이콘을 통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러시아의 미술은 피터 대왕이 유럽 양식을 가져왔지만 러시아 전통을 유지하면서 더 다양해졌습니다. 19세기에는 배회자들과 같은 화가들이 현실적인 장면과 자연에 중점을 두며 종교적이거나 왕실적인 주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데아 레핀의 작품은 그 시기 러시아 사람들의 힘든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20세기에는 러시아 미술이 서양의 영향과 초현실주의와 같은 새로운 이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사회주의 현실주의가 주류 스타일이 되어 소련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인이 제트 열차를 만들었습니다. 냉전 시대 중반인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은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경쟁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제트 열차였습니다. 이는 일반 기차의 제트 비행기의 파워를 부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가 이 아이디어를 먼저 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기차 칸에 제트 엔진을 부착하는 것은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제트 열차 역사의 한 부분이 오래된 철도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차가운 냉전 시대의 낡은 기념물입니다. 이 열차는 그 당시에는 인상적인 광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속도는 시속 250에서 350km에 달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큰 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기존의 비행기에서 재사용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약간의 디자인 수정을 통해 열차 앞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터보제트 열차가 탄생합니다. 그러나 이 흥미로운 아이디어에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들 기차는 연료를 많이 사용했으며 당시 철도는 이러한 고속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철로에 작은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속 열차 아이디어는 결국 보류되었으며 이 소련 프로젝트의 마지막 조각들은 지금은 조용히 칼리닌 철도차 공장 근처에서 녹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에 대해 웃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대담한 실험이 종종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내곤 합니다. 터보제트 열차의 잔해는 오늘 우리가 감탄하는 고속 열차와 자기 부상 체계로 향하는 초기 단계를 대표합니다. 이제 이 오래된 제트 열차는 잊혀진 채로 남아있으며 과거에 선순환되던 아주 빠른 아이디어를 따라 미래를 향해 경주하던 사람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기이한 생물 발견, 몬스터 머미. 시베리아 깊은 곳에 위치한 러시아 다이아몬드 광산인 우다치니 광산에서 광부들이 말하는 것이 있다. 이곳은 러시아의 야쿠츠크 북쪽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몬스터 머미라고 불리는 보존된 생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여우, 술쥐, 수달 또는 더 오래된 것일 수도 있을까요? 이 우다치니에서의 발견은 사실적인 추측부터 공룡에 관한 야심찬 이론까지 모두를 각성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생물체는 장기적인 등과 조금의 털, 그리고 포유동물임을 시사하는 이빨로 인해 더 익숙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수줍부르, 작은 개 또는 아마도 단순히 여우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비한 발견물은 이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야쿠츠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다치니는 이 이상한 머미로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1955년부터 매년 많은 보석을 캐내어 알려져 있는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하에서 큰 폭발을 일으켜 광산을 만들었던 1974년까지 보석을 캐내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다치니의 다이아몬드는 킴벌라이트 파이프라고 알려진 매우 오래된 화산암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보석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대의 생물체도 가져왔습니다. 몬스터 머미가 공룡만큼 오래되지 않았을지라도 시베리아의 차가운 기후에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귀중한 돌들로 유명한 이곳에서는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역사의 일부인 남아있는 미스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M 삼각지대 속에서 소련에서는
늦은 1980년대까지 UFO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끝나면서 특히 모스크바 동쪽의 우랄 산맥 깊은 곳에 위치한 페름 비정상 지대 또는 M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곳 주변에서 외계인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졌습니다. 이 지역은 1989년 이후 유명해지면서 미국의 에어리어 51과 자주 비교되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상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M 삼각지대는 몰랑카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 있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대한 회색 외계인의 조각상이 신비한 세계로의 입구를 표시합니다. 미국의 비밀스러운 사이트와 달리 사람들은 이 러시아 지역을 방문할 수 있지만 정말 이상한 부분을 탐험하려면 자신의 길을 아는 현지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기이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모양의 UFO, 명확한 원천이 없는 이상한 소리, 하늘의 불구름, 심지어는 전화가 작동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 갑자기 핸드폰이 작동하는 지점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부 방문객들은 심지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존재를 만난 사람들이나 파벨 모프와 같은 사람들의 놀라운 개인 경험도 있습니다. 파벨 모프는 방문 후에 천재가 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지대가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현재 M 삼각지대는 궁금한 사람들이나 모험을 찾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통이 아닌 것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 장소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한 이야기가 어우러져 러시아의 UFO 장면의 매력을 여전히 살려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